안녕하세요. 30살이고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무진장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열렬한 구애로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된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삶이 평범치가 못하거든요. 힘든 삶을 살았던 저에게 결혼이란 건 남의 얘기일 줄만 알았는데 저도 남들 따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긴 하네요. 다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준비로 바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으로 한없이 행복합니다. 사실 제 결혼은 원래는 올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룬 거라 더 이상은 미루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5월로 날을 잡았었죠. 그런데 결혼 직전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다시 이번 가을로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미루게 된 이유는 저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제 사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커왔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부모님이 둘 다 계시는 평범한 집에서 자란 분들은 저의 결핍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반지하였는데 방 한 칸에 조그맣게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는 집이었어요. 어렴풋한 기억이긴 하지만 항상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마지막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살았던 집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는 집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집에는 엄마가 하시는 부업 일감이 집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유리 공장에서 화장품 샘플병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시거나 인형 눈화를 붙이는 일, 봉투를 붙이는 일 등등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일이 엄마의 부업이었습니다. 한 박스를 붙이면 얼마씩 주는 것이었는데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개당 5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 셈이 빠르고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앉혀놓으시고는 현아야, 엄마가 하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쉽지? 이거 한 박스 채우면 엄마가 300원 줄게. 한번 해볼래? 엄마 나 해볼래. 나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 쉬워 보이지만 같은 거 반복하는 일이 생각보다 참 힘들죠. 어린 저는 힘들다고 징징대면서도 엄마가 힘들까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한테 300원을 주시곤 했어요. 저는 그 300원을 모아 군것질을 하곤 했고요.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오후부터 일을 나가셨어요. 그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더 늦게 들어오셔서는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저에게도 늘 지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아빠는 막노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때 익히신 도배 기술로 도배 장판 일을 하시며 저 뒷바라지 해주시고 결혼 준비도 도와주셨지만 그때는 다른 기술 없이 몸으로 먹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 삶은 참 녹록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제가 가난했지만 부모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오래된 빌라와 다가구 주택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동네에 여자아이가 드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집, 옆집, 윗집 다 얼굴 알고 상부상조하며 지내던 때라 저는 동네 어른들한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심지어 아프면 집 근처 병원에도 혼자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유치원 재롱잔치나 운동회 때는 엄마가 아빠 일하느라 바쁘셔도 꼭 참석하셔서 저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도시락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 온다 하셨다가 몰래 짠 하고 오신 적도 많고 그럴 때마다 완전 서프라이즈 선물 받은 느낌이었었죠. 제가 혼자 다니니 엄마 아빠는 항상 목걸이로 된 동전 지갑에 용돈을 1,000원씩 넣어주셨는데 그걸로 집 앞 토스트 집에서 종종 토스트를 사 먹곤 했고요. 가난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비싼 유치원 다니지는 못했지만 불행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 큰 지금도 아빠와의 스킨십에도 거부감이 없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웠기에 사랑을 주는 법도 드문드문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두 분 역시 제 앞에서 싸우는 일 없이 사이도 좋으신 편이었어요. 부모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불행이라는 것이요. 이상하게 가난한 집에는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장면 하나는 바로 엄마의 죽음에 관한 기억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창 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던 두 분이셨는데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고 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대화가 가끔 어린 저에게도 슬픈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아무리 저를 모르게 하려고 해도 대충 알잖아요.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기 꺼려 하시거나 밤에 두 분이서 대화할 때 평소와 달리 어떻게 같은 탄식의 말이 제 방까지 들린다거나 화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혼자 있는 저를 보고 화를 억누르면서 부모님 어디 가셨냐고 어른끼리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아빠가 진 빚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힘들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때 부모님의 대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현아도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일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새벽에 나가는 일이 좀 있어서 그거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면 당신 몸 상하지 않겠어? 나도 힘든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려 그래?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일을 더 알아볼게. 계속은 못해도 일당이 세니까 그렇죠. 아무튼 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래야 이자라도 갚죠. 엄마가 일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대화였는데요. 왜 그렇게 그 기억이 선명한고 하니 엄마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일을 나가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잠자코 있을 때 나가셨고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등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남달랐습니다. 새벽에 고요함을 뚫고 집에 전화 소리가 울렸고요. 왠지 모르게 그 소리가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린 저도 지금 큰일이 났구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엄마 이름을 말하던 아빠는 저를 데리고 황급히 나갈 준비를 하셨죠. 현아야, 얼른 잠바 입어라.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어린 저였지만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았죠. 저는 아빠를 따라 생전 처음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흐릿합니다. 어른들은 엄마를 바로 만나게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아빠는 주저앉아 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울음을 보면서 같이 따라 울었고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아직도 저는 엄마의 마지막 처참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들은 얘기지만 엄마는 그 새벽 일을 나가시다가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CCTV 이런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어떤 차가 그랬는지 잡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죠.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제가 엄마 귀에 대고 엄마, 나 현아야. 현아 왔어. 이렇게 말하자 손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 손을 잡아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시기에 엄마, 사랑해요. 금방 나을 거야.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 현아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해줘야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못 해주고 갈 것 같네. 중학교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꼭 보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 지켜보면서 항상 지켜줄 테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해. 알았지? 하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아,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가긴 어딜 간다고. 우리 딸 다 클 때까지 멀쩡할 거니까 그런 소리 마라. 아빠는 피가 엉겨붙은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고 제가 엄마 엄마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기억 속 엄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도 그 장면이 생생히 반복돼서 엉엉 울다 깨어나면 정말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기도 했어요. 그 후 반지하 방에서 아빠와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빠는 늘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좋은 곳에 놀러는 못 가도 근처 산이나 공원으로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한동안 아빠는 주말에도 평일에도 술만 드셨습니다. 끼니는 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고요. 위충 아주머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들러 제 반찬을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쫄쫄 굶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나요? 어느 날은 저희 집의 동네에서 아빠랑 친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오셨더군요. 현아 아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딸내미 저러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애 잘 키워야 나중에 현아 엄마 만나더라도 할 말 있지. 이 술병은 다 뭐야 대체? 아줌마랑 아저씨는 방에 있는 술병을 내다버리고 빨랫감을 정리해 주셨어요. 냉장고 속에 썩어가는 음식물을 다 버려주셨고 청소도 해주셨죠.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이제. 내일부터 나 따라서 일 다니세.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 거기서 힘들게 몸쓰면서 일하면 좀 나을 거야. 이참에 미장일도 좀 배워서 앞으로 딸이랑 먹고 살 방법을 좀 궁리해봐. 이 말을 들은 아빠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바지가랑이를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부터 아빠는 엄마가 살아계시던 예전의 아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내내 살던 반지하 집을 탈출한 건 중학교 무렵이었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버시면서도 늘 저는 깔끔하게 입혀주셨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서 학교에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우리 현아 중학교 갈 때는 이거보다 좋은 집에서 이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게 해줘야지. 아빠가 꼭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저는 지금도 괜찮아요. 아빠 힘들게 일하다가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야. 절대 무리해서 일하면 안 돼요.
약속. 저는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가 항상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남은 가족이라고 우리 둘뿐인데 혹시 아빠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하신 아빠는 정말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제 이사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사간 집은 같은 동네 학교 근처에 방 2칸짜리 빌라였는데 저희 집은 2층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방 1칸짜리에서 살다가 본 2층 빌라는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대궐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 가져보는 제 방도 생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그때 도배장판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저희도 살림이 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춘기 비슷한 것이 그 무렵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사춘기 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기도 하고 또 일탈행위를 해서 부모님 가슴이 타들어가게 한다는데 저는 사춘기 때 방황하는 것도 사치라 생각했어요. 그때 제 인생의 화두는 가난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아무리 명랑하고 밝았던 아이라도 한 번씩은 센티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빠와 싸운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가끔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제가 처한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아빠에게 최선을 다했고 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진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몇 개씩 다니지도 못했고요. 그때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실업계로 진학했어요. 돈을 빨리 벌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녔고 학원비 달라는 소리를 아빠에게 하기가 미안해서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용돈과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못 갔어요.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제가 어찌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게 뭘까 하고 고민해보니 어릴 적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저는 대학은 못 갔습니다. 고3 때였나요? 아빠가 저에게 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아야, 아빠는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전문대라도 졸업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사회 나와서 천지 차이야. 아빠가 그걸 아니 말하는 거다. 너 학비 걱정해서 대학 안 가는 거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빠 이제 빚도 없고 너 하나 대학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왜 대학을 안 갈라 그러니? 응? 아빠, 저 공부 못해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 아빠, 대학이 뭐 대수야? 대학 가서 학비 까먹고 나와서 취업 준비한다고 또 시간 낭비하고.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지금 일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졸업하면 바로 미용실 스텝으로 일 배우면서 경력 쌓을 거야. 아빠 혼자 버는 것보다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아빠, 우리 보란 듯이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가자. 나 지금 청약저축 모으는 거 20살 되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게 내 목표예요. 아직 어린데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제가 다른 여고생들처럼 하찮은 고민으로 청춘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생계 걱정을 한다고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어쨌든 아빠와의 대학 논쟁은 그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열심히 제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학벌은 안 좋지만 졸업 후 미용실에 소보조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은 후 조금 큰 이름 있는 미용실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살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2억 3천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파트 청약 저축도 당첨돼서 24평짜리 아파트에 5년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도 환갑이 훌쩍 지나 벌써 65세지만 아직 소일거리를 하시고 계시고 아파트 대출금도 같이 갚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샵에 제 단골들도 많아지고 월급은 솔직히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쯤 고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제 모은 돈으로 제 샵을 하나 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는 동네 상가에 작은 1인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대부분 털어 부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모으리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월급쟁이 미용사로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상가라 그런가 생각보다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저 혼자 예약제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은 많이 못 받았지만 월급 미용사를 할 때보다 월세를 내고 나서도 수입은 훨씬 좋았죠. 이쯤 되면 제 인생 참 성공했구나 싶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차도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돈과 우리 아빠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쁘장한 편이라 샵의 손님들, 특히 남자 손님들은 저를 보면서 고생 한번 안 해본 부유한 집 막내딸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건 물론 알았지만 저도 가끔 부끄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자격지심인지 열등감인지 몰라도 일부러 그런 가정이란 거 티 안 내고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하고 말지만 속으론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무의식 속의 마음 때문인지 저는 나중에 혹시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혼자 계시는 우리 아빠와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 등등 모든 걸 오픈하는 날이 올 텐데 진짜 솔직히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남자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들은 제가 겉모습도 깔끔하고 잘 꾸미는 여자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또래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저를 약간 대하게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상황을 다 공개하면 괜히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다가오는 남자들도 제가 사전에 차단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혼은 그냥 제 삶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부해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제가 30살이 되고 제 가게를 오픈했을 때 가끔 오던 단골 남자 손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와서 말없이 이렇게 깎아달라며 간단하게 요청 사항만 말하고는 가는 남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머리를 깎고 가끔 펌도 하고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도 머리만 다듬어 줄 뿐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요 앞 길 건너 상가 3층에 태권도장을 합니다. 거기 학부모님들한테 미용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명함 주시면 제가 카운터에 놓고 홍보해드릴게요. 소개받고 왔다 그러면 할인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어머,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미용실 홍보 많이 되겠는데요? 태권도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이들 많이 있나요? 아직 신축 상가라 그래도 앞에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모이긴 하네요. 아직 100명이 안 되긴 하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저희는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그 사람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 미용실에 와서는 머리는 자르지 않고 대신 커피나 간식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도복 차림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잠깐 짬을 내어 오기도 했는데 도복 입은 모습이 참 멋있고 듬직하더라고요.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현아 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늘 저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마음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잘할게요. 갑작스런 그 사람의 고백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실은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따로 연락도 자주 하고 싶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떠나지는 않을까? 이 행복이 과연 영원일까? 과연 이 남자는 내가 살아온 삶을 알고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고민들로 생각이 많았을 때 아빠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실없는 소리를 좀 해봤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도 돼? 그냥 아빠랑 평생 같이 살까? 나 시집 가버리면 아빠 밥이랑 살림 어떡해. 나 결혼할 사람 생기면 아빠 너무 서운하겠지. 제가 이러자 아이고 우리 딸 별 걱정을 다 하네. 누가 너더러 아빠 밥하고 살림해 주느라 평생 같이 살자고 그러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얼른 시집 가서 아기도 낳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야지. 응? 아빠는 그거면 된다. 행여나 나랑 같이 평생 살 생각하지 말어. 아빠 진짜로 싫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시는데 저는 아빠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제가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눈에 뻔히 다 보였어요. 저도 평범하지 않게 살아온 제 인생이 가끔, 아주 가끔은 힘들었는데 아빠의 그런 말을 들으니 아빠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했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해주는 아침 먹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이면 엄마가 저녁하면서 저를 기다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바랬거든요. 아빠 역시 남들처럼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출근하고 오순도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 걸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그 세월 동안 저만 보고 사신 아빠가 갑자기 늙으신 것만 같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빠 말을 들으니 그냥 제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걸 보는 게 아빠 소원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끝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 인연을 내치는 건 아닌 거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거, 그 사람도 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승아 씨, 우리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귀는 사이라면 저에 대해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빠 혼자 계세요.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건강은 좀 안 좋으신데 예전처럼은 못하시지만 소일거리로 도베일은 가끔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시켜 줄게요. 지금은 살만하지만 저 무지 가난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못 갔고요.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저랑 사귈 거예요? 제 말에 그 사람은 현아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우리가 사귀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 현아 씨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 앞으로 미래만 생각해요. 나는 현아 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어요. 현아 씨가 원하면
현아 씨 아버님도 같이 모시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아요. 그동안의 제 걱정과 자격지심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요.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저를 못마땅해 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 제 남자친구가 왜 그리 다정한 성격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정한 말투와 상냥한 태도, 이런 걸 부모님께 배운 거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승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아주 예쁘네. 어쩜 이렇게 이쁘고 좋은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왔을까요? 엄마 없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커서 훌륭한 미용사가 된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단해요. 우리 식구 되는 거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 정말 복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저희 아빠에게 인사도 드렸어요. 아빠도 든든한 제 남자친구 모습에 너무 흡족해 하셨고 정말로 결혼만 행복하게 할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달 정도 남겨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연아님? 혹시 김상철님 따님 되시나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오며 머리털이 서더라고요. 네, 제가 김상철님 딸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지금 위독하십니다. 여기 병원이 어디냐면 그 다음 말은 들리지가 않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을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앞치마도 풀지 못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빠는 응급실에 이런저런 장치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급히 달려온 저에게 김상철님 보호자분 되십니까? 지금 CPR로 겨우 심장을 돌려놨는데 의식을 회복 못하셨어요. 한번 심정지가 오면 여러 번 올 가능성이 많아서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되실 것 같네요. 혹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습니까? 복용하던 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아빠가 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죠? 상황이 위급해서 정밀검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이세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다행히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도착하신 게 천만 다행이셨죠. 오늘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꾸 심정지가 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 살아온 아빠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군요. 아빠 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할 곳도 어디 하나 없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승아 씨, 어쩌면 좋아? 우리 아빠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요. 아직 의식도 없으시고 많이 안 좋으시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나 어쩌면 좋아? 제가 엉엉 울며 말하자 그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많이 놀랐지?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그 사람은 1시간도 안 되어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산소 포화도는 점점 내려가고 혈압도 자꾸 떨어지고요. 몸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날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아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또다시 아빠에게 심정지를 알리는 기계음이 들렸고 의료진이 와서는 저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기대어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급하게 의료진들이 움직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아빠를 이대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김상철님 보호자분, 지금 아버님 심장박동은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늘 몇 번 이러실 수 있어요. 호흡이 안 되셔서 삽관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아버님 심장은 혼자 힘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뛰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 밤 넘기기 힘드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혹시 한 번 더 심정지가 오면 연명치료를 더 하시겠습니까? 이러시더군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건 맞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결정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의사는 보호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거라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아빠를 보내드려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줄을 놔버릴 수는 없었어요. 의식 없이 각종 호수에 연결돼서 누워 계신 아빠를 보니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숨이 붙어있는 아빠를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빠는 그 상태로 며칠을 더 버티셨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저는 다급하게 아빠를 모실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알아보았고요. 아빠 곁을 비울 수가 없는 저 대신 남자친구가 애를 많이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빠는 그때까지도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아빠의 정신력이 대단한 건지 의식을 잃은 지 딱 8일째 되던 날에 아빠가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처음 하시던 말씀이 현아야, 아빠 목마르다 였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시니 의료진들도 아주 난리가 났죠. 정말 깨어나실 줄 몰랐는데 장하시다며 아빠를 격려해 주셨어요. 기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아빠 저 현아예요. 저 알아보겠어요? 그럼 내가 우리 딸을 못 알아보겠니? 내가 여기 얼마나 누워 있었니? 아빠는 그렇게 깨어나셔서 중환자실에 3일을 더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그 후 아빠는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회복이 아주 빠르셨어요. 아직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건 쓰러지기 전처럼 또렷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 일반식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셨죠. 제가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거의 8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혹시 누워 있을 때 내 목소리 안 들렸어요? 내가 아빠한테 맨날 일어나라고 귀에다 대고 말했는데. 이 녀석아, 네 목소리뿐이겠냐? 아빠 누워서 꿈을 얼마나 꿨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아주. 무슨 꿈을 꿨어요? 혹시 저승사자 나왔어? 제가 웃으면서 물으니 아빠는 저승사자는 무슨. 그게 참 희한해. 내가 무슨 큰 강 앞에 서 있는데 나룻배 같은 거에 사람들이 여러 타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쪽으로 오라면서 손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타려고 했지. 배에 거의 가까이 가서 발을 옮기려고 하는데 순간 네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왠지 그 배를 타면 너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뭐냐. 그래서 돌아섰지. 저는 아빠 꿈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빠가 혼수 상태에서 헛꿈을 꾼 거라고 해도요. 아빠 그래서요? 배 안 탔더니 혹시 누가 잡아당기진 않았고? 글쎄 내 말을 들어봐.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아빠가 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거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내 앞을 막고 서는 거야. 누군지 봤더니 세상에 그게 네 엄마더라. 네 엄마 젊었을 때 그때 이쁘던 모습 그대로더라고. 그러더니 아빠한테 뭐라는 줄 알아? 여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러면서 엄마 없이 힘들게 큰 우리 딸 결혼하고 사는 거는 보고 와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가슴팍을 확 떠밀지 뭐냐. 아빠가 막 소리 지르면서 떨어졌거든. 근데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얼굴이 보이더라. 어머 아빠, 그럼 꿈에서 엄마가 아빠 살려준 거네? 어? 아빠 가라고 떠밀어서 깨어난 거잖아.
와, 우리 엄마 대단해. 나 지켜봐 준다더니 역시 빈말 아니었나 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너스레를 떨자 아빠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녀석아. 엄마가 죽어서도 너랑 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 게 맞나 보다. 아빠 다 죽어가는데 꿈에 나타난 걸 보면 말이야.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저는 아빠가 얘기해 준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믿고 싶었어요.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아빠가 깨어난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아빠 꿈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신기했어요. 한동안 아빠가 입원하신 병실에서 아빠가 혼수 상태일 때 꾼 꿈 얘기가 아주 핫했습니다. 같이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 했거든요. 나중에 아빠는 그 얘기에 양념까지 쳐가면서 더 재미나게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겼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아빠가 회복해서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거의 건강을 회복하셨고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를 하시며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몰라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계시고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정도의 운동만 규칙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아빠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병원에 계신 기간이 길다 보니 도저히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을 했고요. 올가을로 결혼을 미루고 지금은 미용실과 아빠 집을 오가면서 아빠를 좀 더 보살펴드리고 아빠는 현아야, 너 아빠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미안해. 아빠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끝까지 우리 딸 힘들게 하네. 가을에 결혼할 때는 아빠가 너 손잡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마. 하시며 미안해 하셨어요. 아유, 아빠. 결혼 날짜 다가오는 거 금방이에요. 그것보다 그때까지 아빠는 건강 다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아빠 말대로 씩씩하게 웨딩 마치 하지. 나 절대 안 울 거야. 결혼식 때 아주 활짝 웃기만 할 거야, 아빠. 그니까 아빠는 건강하기만 하세요. 저는 이런 이유로 제 결혼식을 미루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빠 건강이 다 회복된 게 아니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거의 매일 아빠 집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연을 통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아직 짧게 산 인생이지만 저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